좀 볼게. 얘들아 3월 모의고사랑 4월 모의고사 비교하면 이러면 사실 4월 모의고사가 5월 모의고사냐? 5월 모의고사가 조금 수월하기는 했어. 그치? 이 5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여기 모의고사 있어. 자, 그래서 요거는 작년도 5월 모의고사가 훨씬 쉽게 나왔었거든? 그래서 5월 모의고사는 원래 연계가 돼요, 안 돼요? 원래 안 되죠? 근데 이거 조금 난이도가 좀 쉬워가지고 선생님이 오늘은 정은 선생님만 본문을 좀 설명할 거고, 풀이할 거고, 선생님은 여러분 그냥 틀만 조금 어떤 방향으로 좀 나올지만 설명을 할게. 자, 우선은 3월하고 여러분 이제 4월에 모의고사를 볼 때도 있고 5월에 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7월, 10월은 교육청에서 봤으니까 원래는 연계를 절대 시키지 않아. 그러니까 작년에도 여러분 간접 연계도 아예 시키지도 않았었거든. 근데 우리 3월 모의고사 때 얘들아 어떤 연계 시켰는지 혹시 기억나 얘들아? 아예 직접 연계 시킨 지문들이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 직접 연계가 처음으로 3월 모의고사 때 됐어. 근데 지금 4월 모의고사도 지금 보면 간접 연계가 엄청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수능 특강을 범위를 다 나가지는 않아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보면서 이게 연계가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현대시 두 개가 다 작가 연계 들어가 있고 현대소설도 마당 깊은 집이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수능 특강에 김원일의 작품이 들어가 있는데 그 김원일의 작품도 여러분 지금 연계가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 제목 기억이 안 나. 여러분 우리 그 현대소설 중에 여러분 마음의 감옥이라고 하는 지문이 있었잖아. 그래서 그 김원일의 작품도 들어가 있어. 근데 주제도 거의 비슷하거든. 그래서 원래는 연계를 잘 안 시키는데 여러분 이렇게 간접 연계도 3개나 시켜놓고 여러분 3월도 직접 연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런 경향으로 좀 본다면 6월 모의고사에서 원래 문학이 한 60% 정도 연계가 되거든요. 근데 조금 더 높은 비율로 연계를 더 시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특강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복습하고 전체 내용을 봐야 6월 모의고사 좀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6월 달까지는 여러분 이제 수능 특강을 거의 끝내야 돼요. 왜냐면 6월 말에 한 20일경에 수능 완성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6월 달에는 수능 특강을 어느 정도 좀 끝내가서 한 번 더 복습을 해야 그래야 6월 때 내가 연계되는 지문들을 좀 빠르게 이제 문제 풀면서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연계율을 이번에 올해는 좀 많이 높이려고 하고 있구나. 이게 조금 느껴지기는 하거든. 그래서 6월 모의고사는 좀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 원래 오답률을 선생님 1위부터 10위까지 좀 다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얘들아 사실 문제의 난도가 조금 쉬워서 오답률 5위부터는 오답률이 얘들아 막 40% 30% 그냥 얘가 평이한 수준의 문제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오답률 1위부터 4위까지 어느 파트에 좀 많이 들어갔었는지만 간단하게 좀 볼게. 자 여러분 오답률 1위 지문이 여러분 뭐였냐면 여러분 1위가 선생님 지금 여기 넣어놨긴 했지만 7번 문제야. 그래서 이게 77.8% 친구들이 얘들아 지금 틀린 문제 유형인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문제 유형이 무슨 문제냐면 세트 안에 세트 문제가 들어가 있는 문제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4번부터 9번까지 여러분 원래 세트 문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6번하고 7번이 또 이 안에 세트로 들어가 있는 문제 유형이죠. 원래 얘들아 이렇게 세트 안에 세트 문제는 안 나왔던 거는 아니야. 근데 이렇게 길게 나와본 거는 처음이지. 원래 세트 안에 세트 문제 해봤자 얘들아 요 정도? 얘들아 길이 아무리 길어봤자 한 요 정도의 그런 지문들만 들어가 있었거든? 근데 이게 얘들아 이제 신유형이라고 하면 이제 새로운 유형이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유형은 신유형에 해당하는 유형이고요. 이 지문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여러분 도표랑 여러분 이런 자료들을 분석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독서 지문에서 줄글로 되어 있거나 표를 분석하는 문제들은 이렇게 보기가 좀 짧게 들어가 있는 문제 유형은 있기는 있었지만 이렇게 길게 나온 거는 좀 처음이지. 사실은 이런 유형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작문 문제에서 사실 많이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는 해. 그래서 작문 문제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얘네들의 품목도 쭉 나와서 이 자료 다 각각 분석하는 문제들이 나오잖아. 그런 유형들이 나왔어. 근데 이거는 여러분 고3은 처음 나오기는 했지만 1학년, 2학년은 이미 3월 모의고사부터 계속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학년에서는 여러분은 처음 보는 거지만
이미 모의고사에서는 1, 2학년들은 지금 계속 문제 유형에서 나오는 유형이었었거든. 그래서 선생님 봤을 때는 이게 6월 모의고사도 이 문제 유형이 고정으로 나오잖아. 그럼 수능도 이 문제 유형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신유형들은 6월 모의고사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이제 수능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관건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 소요가 좀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 유형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문제를 풀어봐도 되냐면, 나중에 한 여러분 6월 모의고사 나오고 나서 그때도 이 문제가 딱 나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엄매를 하는 친구들도 장문 문제들은 여러분 한 번씩 수능 특강에 있는 장문 문제들은 하나씩 그냥 찝어서 봐도 될 것 같아. 봐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장문에 있는 문제를 풀이해서, 장문 문제도 요새는 길게 나와가지고 이 선택지 하나가 막 3줄 4줄씩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많아지거든. 그런 유형들을 좀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아니면 여러분 이게 분석을 좀 어려웠다라고 하면 지문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빠르게 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그냥 길어 보이니까 안 푼 사람도 사실 많은 것 같거든. 선생님 좀 보니까 아예 기니까 안 푸는 작전으로 아예 풀지 않고 넘어가는 친구들. 그래서 사실은 문제 여러분 다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얘들아, 오답률이 77.8% 정도까지 나올 그런 문제 난도는 아니야. 왜냐면 시간은 타이트할 수는 있어. 근데 문제의 난도는 그 정도의 난도는 아니거든. 그럼 이게 약간 허수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문제 유형이기는 할 거야. 그래서 아마 재수생들이 풀거나 아니면 여러분 시간을 좀 재지 않고 문제를 풀었다면 7번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들아 좀 고난도다 뭐 이렇게 하는 문제까지는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쉬운 시험은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한 게 뭐였는지만 그냥 확인하는 정도만 봐도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답률 2위는 바로 8번 문제야. 8번 문제도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선택지가 좀 길기도 했고, 여기에서 조금 이제 긴 선택지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거에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근데 이것도 얘들아 오답률이 58%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위는 뭐냐면 고전소설이야. 고전소설 몇 번이냐면 32번. 여러분 32번 문제 유형이 뭐냐면 인물관계를 파악하는 문제야. 내용일치 문제거든. 근데 여러분 봐봐, 전체 막 3점짜리 보기 문제들은 다 맞춰. 근데 32번 문제는 틀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고전소설에서 전체적인 큰 틀은 이해하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놓치면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3월 모의고사도 고전소설이나 내용일치 문제가 제일 오답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지금 3월 모의고사도 그렇고 4월도 그렇고 작년 수능도 그렇고 고전소설에서 내용일치를 물어보거나 인물관계 파악하는 문제를 이걸 틀렸던 친구들은 꼼꼼하게 어떻게 인물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읽을까? 흐름은 다 잘 파악을 해. 근데 어떻게 하면 이 꼼꼼하게 읽을까? 내가 왜 인물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지? 이 문제를 틀렸던 친구들은, 그러면 이 인물관계를 놓치는 경우들은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아. 그러면 여러분 정 선생님이 어휘들, 얘들아 그 인물들의 어휘들이나 이런 것들 정리해준 것들 그거 좀 공부를 다시 하고 복습 좀 할 필요는 있어.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 50한 여러분 3% 정도 친구들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마지막 50%는 여러분 이제 12번 독서 지문이야. 50.1% 정도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 독서가 이번에는 조금 까다로웠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지는 않았고, 전반적으로 여러분 난도가 좀 많이 수월했던 이유는 문학이 쉬웠죠. 3월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문학이 쉬우면 이제 얘들아 시험이 쉬워지는 시험이 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독서가 쉬워야 쉬워지는 시험인데 이제는 문학이 쉬워야 쉬워지는 시험이 된 거야. 그래서 문학은 여러분 이제 6월은 연계가 더 많이 되잖아. 아예 직접 연계로만 거의 60% 채울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능 특강 한 번씩은 더 복습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5월 모의고사는 선생님은 어차피 작년, 재작년, 3년 전도 다 5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쉽게 나왔으니까 쉽게 나오겠지 생각했는데 좀 많이 쉽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랑은 이제 선생님이랑 뭘 봐야 되냐면 6월에 어떻게 나올까? 그럼 6월까지 수능 특강의 연계가 안 그래도 높은데 좀 더 높게 나올 것 같으니까 수능 특강 복습을 더 해야겠다. 그리고 틀린 거에서 요거 여러분 고전소설 틀렸던 친구들은 이거 어떻게 6월까지 조금 인물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 이거 흐름 잡는 거.
그 다음에 이러면 신유형 나왔는데 이 신유형들은 6월에 확정을 지어야 될 것 같아. 6월 모의고사에 확실히 나오면 수능 확실히 나오니까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들은 선생님이 어떻게 대비하자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면 현대시랑 고전소설은 정원 선생님이랑 조금 더 한번 보고 그러면 선생님은 오늘 이제 본문 좀 들어갈게. 자, 이러면 선생님 3주차 줬던 거 한번 꺼내보자. 3주차. 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얘들아 해방전후까지는 했고 선생님 근데 영상을 아직 못 올려서 못 봤던 친구들은 영상 들어주시고요. 이러면 단독 강화 갈게요. 7쪽. 자, 여러분 보세요. 우선은 단독 강화라고 하는 이 용어는 어디서 쓰는 용어냐면 선생님이 우선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거는 외교를 할 때 쓰는 용어야. 자, 그래서 외교를 할 때 여러분 뭔가 두 나라나 아니면 두 관계의 어떤 대표들이 싸우다가 그 싸움을 끝내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 이걸 단독 강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싸움을 멈추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 요거야. 요게 사전적인 의미야. 요게 사전적인 의미.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문학 시간에 얘들아 사전적인 의미를 볼 게 아니잖아. 작품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 여러분 작품의 의미는 전체 내용을 선생님이랑 정리하고 작품 의미를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선은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랑 앞부분 줄거리 한번 시작을 해보자. 6.25 전쟁에 낙오된 국군 양과 인민군 소년 장은 자, 이러면 인물을 항상 앞부분 줄거리에서 인물을 소개를 해주잖아. 그럼 여러분 여기서 빨리 뭘 캐치해야 되면 두 가지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 자, 어떤 걸 캐치해야 되냐면 여러분 낙오가 됐대요. 그러면 여러분 낙오가 되면 여러분 우선은 제일 먼저 이 군인들이 뭘 해야 되냐면 그 대열을 찾아가야 돼. 군대 대대를 찾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대대가 계속 한 곳에만 있을까 얘들아? 아니겠지. 전쟁을 하는 중에 이렇게 대대를 계속 옮겨 다닐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부대를 찾아가려고 하면 그게 사실 가다가 배가 고파서 아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러분 적군을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여러분 내가 대대를 찾아갔지만 여러분 그 대대가 또 자리를 옮겨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낙오가 된 상태가 오래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이 낙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냥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군인들한테는 정말 극한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줘야지. 그래서 요 낙오는 지금 인물들이 얘들아 처한 극한의 상황이라는 걸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두 인물이 등장했죠. 양과 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 양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여러분 국군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군인이다. 여러분 국군이다라고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장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인민군이다 라고 소개를 했잖아. 그런데 여러분 낙오가 된 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또 극한 상황에 또 극한 상황이 나왔지. 적군이 만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얘네들이 지금 적군으로서 여러분 만난 상황이야.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 극한 상황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얘들아 적군이 만났으니까 여기서 갈등이 유발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앞부분 줄거리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 양은 국군이라고만 소개를 하고 근데 장은 인민군이라고 해서 소개를 한 다음에 얘들아 추가적인 소개가 하나 더 붙었지. 장에 무슨 소개가 더 붙었어요? 소년이다. 소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소년이다라고 해서 두 인물을 소개를 하는데 추가적인 소개를 더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이 추가 소개를 하고 있는 것들은 이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 추가 소개가. 얘가 소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이제 다른 지문을 읽더라도 주인공은 일단 두세 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주인공들 중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무조건 그 역할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소년이 이 작품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리고 우연히 산속에서 마주치게 된다. 이후 서로 해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왜냐면 서로 낙오가 되었고 서로 극한의 상황이니까 우리 적군으로서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동굴 안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이게 사건. 자, 그럼 갈게요. 둘은 총 묶음을 기대고, 얘들아 왜 총을 묶어버렸을까? 해치지 않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서로의 약속 때문에 이걸 묶어놓은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는 서로의 약속 때문에 묶어놨다. 자, 기대고 어깨와 어깨를 비볐다. 레이션의 모닥불은 거의 꺼져가고 있는데, 여러분 레이션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전투식량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전투식량은 여러분 이제 불이나 이런 게 없어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 전투식량의 그 껍데기들 있잖아. 걔네들이 불이 좀 잘 탄대.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낙오가 되더라도 뭘 할 수 있냐면 모닥불을 피우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레이션 여러분 전투식량에 있는 그 껍데기들을 아마 모닥불로 피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동굴 밖의 설경은 어스름 달밥 속에 고요히 잠들고 있었다. 자, 여러분 이 두 번째 문단은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시간적 배경 나오죠. 밤이네요. 공간적 배경 나왔죠, 여러분? 동굴 안. 그 다음에 계절적 배경 나왔죠. 여러분 계절이 언제예요? 겨울이에요. 설경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계절이 안 그래도 극한 상황이잖아. 근데 여러분 이 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이 얘들아 더 어떻게 만들어줄 거야? 더 극한 상황으로 만들어주겠지. 자, 여러분 만약에 여름이었으면 내가 낙오가 되어도 여러분 그냥 바닥에서 자고도 상관없고 더우니까 여러분 먹을 게 없어도 얘들아 뭐 할 수 있어? 개구리나 뱀 같은 거 잡아먹어도 돼요. 그런데 겨울은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겨울은 이들은 진짜 전투식량만 가지고 얘들아 버텨야 되는 상황인 거야. 아주 극한 상황이라는 거 이해됐어 얘들아? 자, 그럼 다시 할게요. 장에 가느다란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서 반잠을 자고 있던 양은, 자, 근데 여러분 봐봐. 인물들의 행위를 지금 보면 장은 여러분 지금 코까지 골면서 자. 여러분 코를 골면서 잔다라는 건 여러분 깊이 잠이 든 거야 아니면 선잠이 든 거야? 깊이 잠이 든 거지. 그러면 얘는 깊게 잠이 든 상황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양은 어떤 잠을 잤다고 했냐면 반잠을 자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럼 반잠이 아까 전에 금방 얘기했던 선잠을 얘기하겠지. 잠이 들락말락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얘는 왜 선잠을 자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아까 위에 나왔던 추가 소개 때문에 알 수 있는 거거든. 여러분 장은요 아직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적군과 대치하고 있고 적군이랑 얘들아 지금 평화를 유지하자고 여러분 서로 해치지 말자고 약속을 했어도 적군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는 망각하고 그냥 이렇게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게 여기서 티가 나. 아직 순진한 거야. 응. 순진하고 여러분 순수한 면모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양은 여러분 이 장보다는 나이가 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보다 나이가 좀 더 많으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얘는 경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는 상황인 거지. 경계하고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들의 인물의 이들의 심리를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왜 이럴까? 왜 같은 상황인데 다른 행동을 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질문 읽어주면 돼. 자, 그럼 다시 할게. 깜빡 떨어진 지 얼마 됐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양은 잠깐 잠에서 이렇게 졸았는데 갑자기 확 세차게 가슴을 윽박 지르는 충격에 소스라쳐서 일어나자 가슴을 쥐어잡은 장의 두 손을 날쌔게 뿌리쳤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이 잠깐 이렇게 꼬박 이렇게 졸았는데 그 순간 가슴이 확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잡았다는 거야. 아, 멱살이 잡힌 거지. 두 손으로 잡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장이 양의 멱살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가 안 그래도 긴장하고 있었는데 잠깐 잠이 든 사이에 나를 공격을 했다고 생각을 한 거지. 얘를 뿌리치고 이 자식이 하면서 내가 뿌리쳤으니까 장이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기울겠죠. 기우는 장의 얼굴에다가 주먹을 갈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양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냐면 얘가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장이 자신을 공격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장이 자신을 공격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내용 다시 한번 또 갈게.
자, 우악하고 장은 땅바닥에 쓰러졌다. 너 이 새끼 이러면 화가 나겠죠. 자기랑 약속을 했는데 공격을 했으니까. 장은 쓰러진 채 우우 신음하면서 손으로 땅을 짚었다. 너 죽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신에 돋았던 소름이 거치면서 양은 어느 만큼 마음을 좀 가라앉힐 수가 있었다. 자, 여러분 여기 왜 양에게는 여러분 소름이 확 돋았을까요? 공격을 당했잖아요. 죽을 수도 있다. 왜냐면 지금 적군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공격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공포, 불안, 이런 마음 때문에 소름이 쫙 돋았던 게 그래도 얘들아 자기가 먼저 선빵 날렸잖아. 자기가 선빵 날렸고 근데 장은 여러분 일어나서 반격을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막 아파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조금 더 그래도 얘들아 우위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마음이 조금 놓인 거야. 장은 신음소리를 내면서 좀처럼 일어나지를 못했다. 양은 조심성 있게 성냥을 그어서 레이숑과 조각에 불을 붙였다. 그는 그 불길을 땅바닥에 더듬고 있는 장의 얼굴 가까이 가져갔고 장은 코에서 피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불길을 의식한 장은 힘없이 두 눈을 뜨고 조금 눈이 부신 듯이 얼굴을 찡그리더니 하고 헛소리만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얘가 이런 뭔가 자기가 먼저 공격을 했으면 여러분 이 양이 때렸을 때 얘도 반격을 하던지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때리고 나면 계속 이 맞은 데를 얘들아 이렇게 하거나 코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그냥 계속 헛말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새끼야 너! 라고 소리를 계속 치는 거야. 그 소리에 장은 예 하고 정신을 거두었다. 양은 장의 멱살을 잡아서 치켜 올렸다. 이 죽일 놈의 새끼 예? 이러면 지금 보세요. 뭘 하고 있냐면 내가 이 양이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고 아니면 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여러분 장은 예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반문만 해요. 그러면 얘가 계속 반문을 하고 있다라는 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장도 당황하고 놀라고 있구나 이거 알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장은 언뜻 흩어진 시선을 모으면서 양의 노연찬 얼굴을 건너보기 시작했다. 요 쥐개 같은 새끼 날 죽여보려고? 예? 뭐라고요? 여러분 이 장은 계속 얘들아 모른 척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 양의 이해와 그 다음에 여러분 장이 이렇게 말한 의도를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장은 어떤 의도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계속 모르는 거야.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반문하고 있는 이런 장을 보면서 양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새끼 발뺌만 해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공격한 거를 발뺌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양이 더 기분이 나쁘니까 여러분 이 장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쥐 같은 새끼라고 하는 거죠. 얍삽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가 얍삽하게 행동을 하고 있구나. 왜 모른 척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다시 내용 갈게. 일단 다음 페이지 가자. 자, 너 그런 수작을 양은 장의 몸을 힘껏 밀어젖히면서 멱살을 잡았던 손을 놓았다. 장은 뒤로 쓰러지면서 넋없는 표정을 지었다. 양은 그걸 한번 노려보고 레이쇼 껍데기를 긁어모아 모닥불을 만들기 시작했고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으스스 몸이 떨렸다. 자,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 사람이 이제 잔뜩 긴장한 상태가 며칠 지속되다가 이 긴장이 풀리면 그럼 얘들아 사람 아픈다 얘들아? 몸이 아파. 아니면 이러면 나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선생님이 얘들아 그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거든?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와서 다른 차 그냥 박아버린 거야. 내가 내 신호대로 맞고 갔는데 나는 신호받아서 이렇게 가는데 택시 와서 그냥 박았거든? 근데 이제 택시 다 받고 택시에는 다른 손님들 타고 있고 나는 이제 이렇게 사고가 났으니까 그럼 이제 보험사 부르고 그래서 이제 보험사 부르고 뭐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 30분 정도 이제 보험사 아저씨가 오니까 그때 이제 마음이 좀 놓였나 봐. 그때부터 얘가 손이 이렇게 덜덜덜덜 떨리는 거야.
그때부터 여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박았으니까. 근데 그전에는 내가 잔뜩 이제 긴장하고 있는 거잖아. 어떤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뭐 했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도 얘들아 이때서야 몸이 덜덜덜덜 떨리는 이유는 추워서가 아니라 긴장이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아까까지 긴장 잔뜩 하고 있었잖아요. 또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긴장을 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긴장이 좀 풀리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흥분이 가라앉으니까 긴장도 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기가 어차피 얘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장은 자기를 공격할 기미가 보이지 않잖아. 조금 이제 이게 완화가 된 거야. 자, 장, 이리 가까이 와. 이 장은 흐르는 코피를 손등으로 닦아내면서 황급히 모닥불 가까이로 다가왔다. 왜 황급히 올까요? 자기가 지금 뭔가 잘못한 것 같거든? 근데 뭘 잘못했는지 얘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런 짓이 되리라고 생각했냐? 얘라니? 내 목을 조으려고 했지.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왜 가슴을 쥐어박았어? 아니요, 전 단지 꿈을 꾸었을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 양이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양이 여러분 질문하는 의도는 여러분 양은 자기를 왜 공격했는지를 뭐 하고 싶은 걸까요? 알고 싶은 거예요. 공격한 이유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자, 봐봐. 얘들아, 우리 여기서 보면 양의 성격이 조금 보여. 양이 어떤 성격이냐면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적군이랑 같이 있는데 자기가 공격을 당했다고 하면 사실은 여러분 한 대로 끝날 게 아니라 진짜 얘들아 치고 먹고 싸워도 사실 이상한 상황은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한 대 때려놓고 화가 나고 긴장하고 경계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서만 끝나고 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계속 되물어봐. 그러니까 양은 상대적으로 여러분 되게 좀 침착한 성격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욱하고 이런 성격은 아닌 거지. 그리고 또 와서 얘들아 무슨 사유인지를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있다는 건 이 사람은 그래도 얘들아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라기보단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왜냐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가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물어보는 이유는 없거든. 사실은 때리고 폭력이 더 가해져도 상관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격을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야. 자, 그 다음에 꿈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랫부분 좀 더 가볼게요. 자, 꿈을 꿨는데 아니 무슨 꿈인지는 잊었는데 아주 무서운 꿈을 꾸고 그만 놀래서 이래서 얘들아 얘를 이렇게 잡았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에서 그럼 이 꿈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여러분 꿈속에서 여러분 악몽을 꾼 것 같은데 그 악몽을 꾸면서 얘들아 뭘 했냐면 다른 사람을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꿈속에서도 얘가 뭘 했기 때문에 얘들아 공격을 했을까? 자기가 공격을 당하니까 반격을 했겠지. 얘도 꿈속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 공격을 하고 얘들아 또 얘도 공격하고 얘들아 폭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꿈을 꿨던 것 같아. 그게 바로 얘들아 뭐야? 전쟁의 트라우마지.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 전쟁 속에서 그 경험하고 있는 트라우마를 꿈속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더더구나 여러분 소년이잖아요. 소년. 그럼 여러분이 지금 19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보다 얘들아 이제 어린 이제 사람들을 소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해봤자 얘들아 15, 16 이런 사람들도 얘들아 전쟁에 참여했다고 했으니까 얘는 얘들아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 어린 아이가 이 전쟁에 나와서 사람 죽이고 얘들아 사람 총을 쏘고 이러면 싸우고 이런 걸 봐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트라우마가 됐겠어. 그러니까 꿈에서 그걸 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쟁의 비극성, 트라우마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자, 순간 양의 전신이 쫙 소름이 끼쳤다. 소름은 연거푸, 파상적. 여러분 파상적이 무슨 뜻이냐면 되풀이 된다라는 뜻이야. 되풀이 되면서 그의 전신을 스쳐갔다. 가슴에서 뭉클하고 어떤 커다란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뜨거운 덩어리가 올라왔대요. 근데 여러분 진짜 뜨거운 덩어리가 확 올라왔을까요? 아니죠. 이건 뭐예요? 어떤 순간에 정서를 느꼈다. 감정을 느낀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 양이 어떤 정서를 느꼈는지를 여러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선생님 3개 찾을 거야 얘들아. 3개 찾아보자. 자, 우선은 첫 번째는
장이 얘들아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마 놀랐을 거예요. 어린애가 이런 꿈을 꾸네 이렇게 놀랐겠죠. 그래서 장이 여러분 꿈을 꾸는 상황에 대해서 아마 놀라지 않았을까. 꿈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런 놀람을 경험했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양이 장을 어떻게 했냐면 오해한 상황이잖아. 그럼 오해했으니까 얘들아 당연히 무슨 마음이 들어야 돼? 미안한 마음 들어야지. 자기가 오해를 했으니까 자기는 공격했다고 생각을 했잖아.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장에 얘들아 장에 이런 악몽을 꾸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시 또 여러분 장의 악몽에 대해서 여러분 이 어린애가 여러분 전쟁에 나와서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 이런 악몽을 매일같이 꾸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하루 이틀은 아니었을 거야. 아마 매일같이 꾸지 않았을까. 그거에 대한 연민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이가 좀 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놀라고 미안하고 연민의 마음이 생겨난다. 자, 그 다음 다시 할게. 자, 양은 그 덩어리를 간신히 목구멍에 삼켜버렸다. 이러면 이 말 뭐야? 정서를 좀 가다듬고 이런 감정을 좀 추스리고, 그 다음에 양은 소용돌이치는 마음을 가누면서 장에게 가까이 가서 손으로 그의 얼굴을 젖히고 장갑으로 뒤집어서 그걸 코피를 닦아주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코피를 닦는 행위를 하잖아. 그럼 이 행위를 한 이유는 여러분 양이 장한테 무슨 마음이 들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야? 미안해서 하는 행위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시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양이 가슴 쪽에 막 뜨거운 덩어리가 생기고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시점이 무슨 시점이 나와야 되냐면 전제작가 시점 나와야지. 전제작가 시점이야. 근데 전제작가 시점이면 이 사람은 어떤 정서를 느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지금 무슨 상황이다. 여러분 지금 양이 장을 오해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건을 다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러분 양이 무슨 행동했고 양이 뭐라고 말했고 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장은 무슨 행동을 했는지 행동과 말로만 설명을 해요. 그러면 행동과 말로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무슨 방식으로 서술을 계속 하고 있냐면 보여주기 방식으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야. 자, 이 보여주기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설명을 해버리는 거지. 자, 인물의 어떤 심리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제시를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의 행위와 의도와 정서를 여러분한테 판단을 다 맡기는 거예요. 독자한테. 그러면 왜 독자에게 판단을 다 맡기는 이런 서술 방식을 썼는지는 마지막에 정리 한번 해볼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다시 할게. 장, 난 그것도 모르고 자네가 나를. 아니요, 제 잘못이죠. 놀라셨죠? 아니야, 장. 양은 깡통에서 휴지를 꺼내서 조그맣게 말아 그의 콧구멍에 찔러주었다. 이러면 이것도 다 얘들아 미안한 행동인 거지. 자, 장, 좀 더 가까이 다가와서 불 좀 쪼여. 좀 있으면 날이 밝겠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침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좀 시간을 조금 더 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다음 가자. 양은 한참 동안 종이가 타는 조그만 불빛을 넘기는 사람처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음성은 신음에 가까웠다. 정말 그들을 죽이고 싶네. 그럼 여러분 갑자기 누구를 죽이고 싶은지 그 다음 부분 한번 갈게요. 전쟁을 일으킨 놈들 말이야. 여러분 전쟁 일으킨 놈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지. 그 밑에 있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평범한 시민들만 참여를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전쟁에 대한 불만이야.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얘들아 이 전쟁에 대한 불만이 왜 일어났을까? 갑자기 뜬금없이 앞에서 장의 모습을 보고 양이 화가 난 거예요. 이 어린애들을 전쟁터에 보내다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장의 얘들 앞에 장의 행동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아니 이렇게 어린애를 전쟁터에 내보내다니 이런 위에 있는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자, 양은 일어서서 동굴 밖으로 나갔다. 희뿌연 하늘을 올려보고 또 흰 눈이 깔린 골짜기를 살펴봤다. 한번 크게 숨을 쉬었다. 날이 밝자 뜬 눈으로 드세운 양이, 여러분 양은 여러분 여전히 잠을 자요 못 자요? 못 자요. 계속 뭘 하는 거예요? 긴장하고 경계하고 이런 사람이야. 자, 그리고 레이션의 모닥불을 피우고 반합에 눈을 넣어서 물을 끓도록 장은 총묶음에 기대어서 자고 있다. 장은 얘들아 아까 그렇게 맞아놓고는 여전히 또 뭐해? 그냥 푹 자. 푹 자는 거야. 그럼 이 푹 자는 이유가 선생님 뭐라고 얘들아? 아직 나이가 어려서 상황을 얘들아 그냥 경계심 없이 그냥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야. 자, 볼과 인중에는 아직 열기적인 코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양이 가만히 그의 어깨를 두드렸을 때 그 장은 멋쩍은 듯이 얼굴에 미소를 지어 보였다. 둘은 눈으로 얼굴을 닦고 아침을 먹고 장은 따뜻이 데운 동조림과 양이 끓어낸 커피를 먹으면서 퍽이나 즐겨했다. 왜? 이런 나보낸 상황에서 얘들아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감사함이나 얘가 즐길 수 있는 애인 거지. 자, 장, 너 저 레이션 모두 가져가. 이러면 아까 레이션이 뭐였어요, 여러분? 전투식량이었잖아요. 그럼 양은 여러분 뭐라고 있는 거야? 전투식량을 다 양보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 전투식량을 여러분 양보한다라는 건 여러분 극한 상황에서 정말 대단한 선택을 한 거야. 그러면 극한 상황에서의 여러분 대단한 선택을 한 거지. 그러면 그 선택의 의미가 뭐냐면 양은 여러분 아까 위에서 저런 생각을 한 것도 그렇고 양은 여러분 장을 대하는 이런 태도가 여러분 말은 여러분 살갑지는 않아. 뭐 말은 얘들아 좀 얘들아 땅 아팠지 미안해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 근데 행동은 얘들아 휴지도 다 넣어주고 코에다가 그치? 여러분 다 닦아주고 얼굴 세수하고 밥도 차려주고 뭐 이러잖아. 약간 츤데레 같은 스타일인 거야. 따뜻한 사람이야. 여기에서 이 레이쇼는요 인류의 사람에 대한 정, 인정이야, 인정. 사람에 대한 따뜻한 이 정을 여러분 이 양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들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장은 말해요. 아니 어떻게 저걸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한 통이면 돼.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 다 가져가지 그래. 장은 갑자기 시무룩해졌다. 이러면 아까 기분이 좋았잖아. 맛있는 거 먹으니까. 근데 왜 시무룩해졌는지 봐봐. 이제 헤어져야 되겠군요. 그러면 여러분 장은 여러분 무슨 심리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겠다. 이 상황에 대해서 무슨 마음이 드는 거야? 아쉬운 거야. 맞아. 마음이 좀 헛헛하고 아쉬운 거지. 안 만났던 것만 못하고 코 한 절이 아프지? 아니요 괜찮아요. 식사를 끝낸 둘은 저만 아침을 꾸렸다. 자 탄환을 받아. 양은 레이션 한 통. 여러분 이 사람도 나보가 됐으니까 한 통만 챙기고요. 나머지 두 통은 다 장에게 양보를 한 거예요. 자 둘은 함께 동굴을 나섰다. 장, 얘 잘 가라니 못 가라니 인사는 하지 말기로 해. 자네는 저리로 가고 나는 이리로 갈 뿐이야. 뒤도 돌아보지 마. 이러면 양은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미련 갖지 말고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미련 갖지 말자.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지만 여러분 설마 진짜 양이 여러분 정말 안 아쉬워했을까요? 아쉬워했겠죠. 그걸 그냥 표현을 안 했을 뿐인 거야. 양은 동굴로 내려가서 그 눈을 헤치며 골짜기를 향해서 비탈을 더듬어서 내려갔다. 뒤도 안 들어보고 내려가는 거야. 그 모습을 보는 장은 한참이나 보고 서 있더니 저편 골짜기로 발을 옮겼다. 근데 여러분 얘는 그냥 두 눈 딱 감고 아예 안 보고 돌아서 버렸거든. 근데 장은 얘들아 양이 가는 모습을 왜 계속 보고 있는 거야? 두 가지 마음이야. 아쉬운 마음은 아까 나왔었지. 아쉬운 마음도 있고 자기에게 모든 걸 다 줬잖아요. 고맙죠. 그러니까 그치. 이 두 가지 마음에 여러분 이렇게 정서를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랑 정리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여러분 여기 공간적 배경이 어디예요? 동굴이죠. 그러면 동굴의 의미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동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기에는 여러분 국가가 개입을 하는 곳이에요. 국가가 오지 않죠. 이곳은 이데올로기가 작용하는 곳이에요. 이데올로기도 작용하지 않죠. 그러면 이곳은 전쟁 중에 국가나 이념에 개입 없이 이거에 개입 없이
근데 여러분 여긴 아무도 없어. 왜냐면 낙오가 되었으니까 격리되고 고립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국가와 국가, 인민군과 얘들아 국군 이런 관계가 아닌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인간적인 정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야. 뭐 여러분 이곳은 여러분 뭐 나이도 여러분 뭐 세대도 여러분 이런 이데올로기도 여러분 나라도 어떤 것도 여러분 작용하지 않아요. 그냥 인간과 인간대로 만나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작품의 의미 이제 정리할 수 있지. 그럼 이곳은 여러분 싸움을 멈추는 그런 평화 유지 물론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이데올로기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인간과 개인으로서 여러분 뭐 하는 곳이냐면 공존하는 곳이에요. 공존하는 것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경험을 했잖아요. 아직도 분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선우이라고 하는 작가는 이 전쟁의 분단의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요거 그러니까 나라와 나와 남한과 북한으로 만나지 말자. 이러면 뭐 이 이데올로기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한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서 여러분 협정도 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가지고 우리의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1순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 작가는 하는 거야. 그래서 수능특강도 보기에서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작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얘들아 작품의 의미가 무엇을 쓰고 있는지가 주제가 된다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단독 강화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여러분 우리 4주차 한번 볼게요. 4주차에 얘들아 선생님이랑 정리 한번 해보자. 이거 졸린 친구들은 나가서 잠깐 빨리 얼른 잠 좀 깨고 와봐봐. 응. 자, 여러분 우리 서울 1964년 겨울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작가는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작년 수능 완성에도 여러분 연계가 되어서 나왔었고, 여러분 이 작가는 수능에도 이 사람이 쓴 역사라는 작품은 이미 수능만 2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무진기획이라고 하는 작품도 수능에 나왔었고요. 서울 1964년 겨울은 수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모의고사에서 많이 출제됐던 지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여러분 조금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 작가의 간접 연계든 직접 연계든 여러분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 무조건 뭘 찾아주셔야 되냐면 배경. 이 작가는 배경의 의미를 물어보는 그런 지문들을 되게 많이 썼어. 여러분 서울 1964년 겨울 제목 봐봐. 제목에 이미 얘들아 배경이 3개나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배경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작가의 무진기행이라고 하는 작품도 무진이라고 하는 공간의 의미 되게 중요해. 여러분 역사도 여러분 서울에 있는 남산 있잖아요. 그 남산에 성곽이 있거든요. 그 성곽에 있었던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빈민촌과 부유한 층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 공간적 의미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여기서도 제목 말고도 여러분 공간이 3번 등장할 거거든. 3개. 그 3개의 의미 다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럼 한번 시작해보자. 서울 1964년 겨울을 서울에서 지냈던 사람들이었다면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밤이 되면 거리에 나타나는 선술집, 이런 공간 하나 나오죠? 선술집. 그러면 여러분 이 선술집은 술을 파는 곳이거든? 근데 여러분 이 술 어떻게 마시는 술집일까? 여러분 서서 마시는 술집이 선술집이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선술집이라고 하면 약간 이자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식 음식을 파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여러분 일본에서 들어온 술집이야. 일제강점기 때 들어왔거든. 일본은 지금도 선술집이 되게 많아. 그래서 여러분 도쿄나 교토나 어디를 가도 대도시에 얘들아 직장인들이 많이 퇴근하는 그 길가에는 선술집 엄청 많아. 완전 여러분 이렇게 조그만 테이블, 요만한 테이블에 맥주 안주 딱 하나 놓고 두 사람 세 사람만 서서 그냥 마시는 거야. 그냥 서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약간 어떤 식으로 좀 약간 많이 바뀌었냐면 60년대가 되면 여러분 혹시 오일장이나 길가에서 트럭 개조해가지고 트럭에서 얘들아 호떡이나 아니면 오뎅 얘들아 이거 먹어본 적 있어 얘들아? 서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포장마차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60년대에 얘들아 이 선술집은 포장마차랑 조금 비슷한 느낌의 술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60년대에 이 포장마차는 지자체 허가를 받고 여러분 저 술집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럼 단속이 뜨잖아요. 그럼 얘들아 막 이렇게 장사 접고 도망가야 돼. 여러분 이거 장사하던 것도 내비두고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 술집은 여러분 이렇게 건물에다가 얘들아 술집을 차려놓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단속이 뜨면 도망가야 되고 이러면 어떨 때는 문을 열고 어떨 때는 또 안 열고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지? 이게 일정하지 않은 그런 술집인 거예요. 임시적인 성격이 되게 강한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이지도 않고 임시적인 성격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럼 봐보자. 오뎅과 구운 참새와 세 가지 종류의 술을 팔고 얼어붙은 거리를 휩쓰면서 부는 차가운 바람이 펄럭이게 하는 포장을 등치고 안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얘들아 포장이 얘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천막천을 둘러놓는 그런 포장마차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 안에 들어서면 카바이드 불이 그 일축한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염색한 군용 잠바를 입고 있는 중년 사내가 술을 따르고 안주를 구워주고 있는 그런 선술집에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선술집 바깥과 안의 풍경을 배경을 묘사해주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자, 이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우연히 만났다. 우리 세 사람이란 나와 여러분 자 우리라는 단어에서도 여러분 예측할 수 있고 나라는 말에서도 예측할 수 있지만 여러분 무슨 시점 써야 돼? 1인칭 시점 쓰고 있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자 1인칭 시점 딱 써주고요. 도수 높은 안경을 쓴 안과 그 다음에 이 대학원생과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요컨대 가난뱅이라는 건 분명한 그의 정체를 알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 36살짜리의 사내를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총 3사람을 만나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글의 주제 나왔거든요. 여러분 주제가 나온 문장을 밑줄을 그을게요. 자 여러분 어디 밑줄 그냐면 알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도 나지 않네. 여러분 분명 같이 술을 마셨거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나는 별로 알고 싶지가 않대. 이게 대한 뭘 얘기하고 있냐면 1960년대에 이런 도시에서 만연하게 나타나는 삭막한 인간관계. 여러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곳도 많다면서요. 여러분 옆집에 얘들아 고독사를 해도 여러분 나중에 썩는 냄새 때문에 얘들아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걸 아는 그런 곳도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여러분 돈독한 인간적인 어떤 공동체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만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야. 이 60년대부터.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이제 인물 소개하고 있는 부분인 거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단을 갈게. 먼저 말을 주고받게 된 거는 나와 대학원생이었는데 뭐 그저 그런 여러분 자기소개가 끝났을 때에는 나는 그가 이 안시성을 가지고 있는 25살짜리 대한민국 청년 그리고 대학 구경을 해보지 못한 나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전공을 가지고 있는 대학원생 부잣집 장남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는 내가 25살짜리 시골 출신이고 고등학교는 나왔지만 육군사관학교를 떨어졌고 군대에 갔다가 인질에 걸려본 경험도 있고 구청 병사계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두 번째 문단은 나랑 아니랑 자기소개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자기소개에서 여러분 이상한 점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상한 게 하나 있어. 자기소개를 했잖아. 근데 여러분한테 자기소개하라고 하면 여러분 뭐부터 얘기해요? 저는 어디 살고 있고 저는 몇 살이고 저는 대학생이고요. 직업 얘기하고 저는 군대도 갔다 왔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부터 얘기해요. 여러분 뭐부터 얘기해야 돼요? 이름. 여기 이름 아니냐 이게.
이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얘들아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거든. 이름을 몰라. 이 작품에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상한 게 있는 거지.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자기소개는 그냥 형식적인 자기소개였을 뿐인 거야. 진심으로 나를 소개한 게 아니라 형식적인 자기소개였던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우리 이 작품 여러분 맨 마지막 장면은 이 세 사람이 여관에 가요. 근데 옛날에는 여관에 여러분 방명록 이름을 써야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그 자기가 이곳을 머물렀다라고 하는 증명같이 이름을 써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름도 다 가짜로 써요. 이 세 사람 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작품은 뭘 쓰냐면 익명성을 쓰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이 익명성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여러분 첫 번째 어떤 여러분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이 익명성은 우선은 세 사람이 진정한 여러분 그 소통을 하고 있지 않은 거야. 왜냐면 내가 내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내 이름부터 얘기를 해야 내가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러면 상대가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면 이름은 뭐예요? 우리 원래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서로가 얘들아 이렇게 술을 마시는데도 이름도 궁금해하지 않았고 자기 이름을 말할 생각부터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무관심. 그래서 여러분 이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너무 팽배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같은 옷을 입고 있어도 여러분 자 학교에서 다 교복 똑같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똑같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아니죠. 왜 다르냐면 물론 생김새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나의 본질적인 가치인 거야.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나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건 나의 어떤 본질이나 나의 특성을 제시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야. 즉 여러분 사람들이 인물들의 얘들아 개성이 사라진 도시의 모습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성이 사라졌다는 거를 이제 한자로는 몰 개성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몰 개성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고, 자 그다음 세 번째 의사소통의 부재를 상징해주기도 하고요. 근데 왜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분 사실 이 상황을 별로 여러분 내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 예를 들게 여러분 그 혹시 여러분 만약에 처음 보는 사람이 나한테 계속 뭔가 말을 걸어. 그러면 뭐 얘들아 이인 사람들은 뭐 그렇게 별로 상관없지만 아인 사람들은 너무 부담스럽고 왜 이러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얘들아 내가 조금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고 이렇게 하지만 그걸 뭔가 회피하고 싶어서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는 경우들도 생기냐면 진심을 다해서 내 진짜 마음을 표현하기보다는 네 이렇게 약간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대충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진심을 다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회피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너무 힘없이 살아가는 거야. 그 무미력한 여러분 일상을 보내고 있는 젊은이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력한 일상을 보내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제시해준다. 근데 여러분 이 네 번째 거는 왜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냐면 여러분 1960년 4월 19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4.19 혁명이죠. 여러분 4.19 혁명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실패하죠. 왜냐면 여러분 정권은 교체는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주주의를 원해서 시위를 한 건데 민주주의가 오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은 너무 충격, 패닉에 빠졌던 거야. 그 당시에 젊은 지식인 계층들이. 근데 아까 저 안이 얘가 뭐라고 했어? 대학원생이고 지식인 계층에 해당하잖아. 그리고 여러분 사실 나도요. 여러분 고등학교까지 나왔대요. 근데 물론 학교는 떨어졌기는 했지만 근데 여러분 당시는 여러분 60년대는 고등학생들도 지식인 계층에 해당했었거든. 왜냐면 고등학교를 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식인 계층들이 왜 무기력하냐? 자기네가 너무 큰 실패를 해본 거야. 이 4.19 혁명에 대한 실패. 그래서 여러분 시대적인 실패가 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갈게.
자기소개는 끝났지만 그러고 나서 서로 할 얘기가 없었다. 잠시 동안 술을 마셨는데 나는 새까맣게 구워진 구운 참새를 집었을 때 할 말이 생겼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군 참새에게 감사했고 그리고 나서 얘기를 시작을 했다. 이러면 할 말도 생각해야 되고 할 말이 있어서 감사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이러면 소통 부재. 이러면 진정한 소통 부재. 규골 상징에 진정한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고 있다. 자, 그 다음 거 갈게요. 아니요,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파리는 여러분 날아다니는 파리를 얘기를 해요. 곤충이에요, 곤충. 근데 갑자기 얘들아 프랑스 파리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파리를 좋아하세요도 아니고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 이게 얘들아 의미가 없죠. 의미 없는, 그러니까 시간 때우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면 이제 친구들도 이런 친구들 중에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 저거 뭐라고 대답할 거야? 그러니까 미쳤냐? 뭐 헛소리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 근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해? 아니요, 아직까진 파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게 뭔 말이야? 의미 없는 대답으로 받아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러분 지금 의미 없는 질문, 의미 없는 대답, 의미 없는 여러분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때다 싶어서 김은 파리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되물어본 거죠. 예, 라고 나는 대답을 했다. 날 수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날 수 있는 것으로서는 동시에 내 손에 붙잡힐 수 있는 것이니까요. 날 수 있는 것으로서 손 안에 잡아본 적이 있으세요? 자, 여러분 여기 앞부분에 의미 없는 소통을 했기 때문에 이때 얘들아 파리는 곤충의 의미로 파리의 의미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지금 이 나는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날아다니는 거 사실 잡기 쉬워 어렵지. 그 잡기 어려운 것들 중에 내 손에 가둘 수 있는 거,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거. 이러면 이게 약간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어. 어떤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나의 어떤 희망과 꿈. 이러면 희망과 꿈을 내가 얻는 건 사실 어렵거든. 근데 그거를 내 손에 이렇게 쥐어본 경험이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얘가 진짜 파리를 이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문학에서는 이거를 어떤 희망이나 아니면 여러분 이런 꿈 같은 걸로도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지면 여러분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 가만 계셔 보세요. 뭔가 이걸 생각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가만 계셔 보세요. 그럼 나에게도 이런 뭔가 꿈처럼 아니면 이렇게 내 손에 쥐어본 게 뭔가 있었을까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나를 멀거니 바라보면서 잠시 동안 표정을 꼼지락거리면서 말을 했는데 없어요. 파리밖에는. 이러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게끔 해놓고는 다시 어떻게 돌아와서 다시 곤충에게로 돌아온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안 되고 결국은 다시 얘들아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곤충 이야기로 돌아오는 거야. 이야기 여기서 끝났어. 그러면 이러면 대화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네. 그치? 그러면 이러면 그걸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나도 약간 어때야 되더라?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받아주지? 내가 이렇게 질문했으면 그래도 좀 성실히 좀 대답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가 좀 서운한 마음도 생겨야 되는데 얘는 뭐라고 하냐면 아무 생각 없어. 낮에 이상스럽게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갑자기 날씨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얘도 그냥 변변치 않게 질문한 거고 이 안도 변변치 않게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날씨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그럼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자, 소가죽으로 지어진 내 검정 구두는 얼고 있는 이 땅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찬 기운을 충분히 막아내지는 못하고 있었다. 사실 이런 술집이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한잔하고 싶은 생각이 든 사람이나 들어올 때지 마시면서 곁에 선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을 만한 데는 되지는 못했다. 자, 이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 내가 선술집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선술집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이 선술집은 누구랑 같이 오는 곳이라는 거야? 혼자 와야 된다고 생각해. 혼자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나도 다른 타인과 소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절하고 싶은 거예요? 단절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 다른 타인들과 단절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그 안경잡이가 때마침 나에게 기특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건 좀 괜찮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추위 때문에 저려드는 내 발바닥에 조금 참으라고 대화를 좀 더 이어갔어요. 여기까지가 선술집.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선술집의 의미 정리 한번 해버리자. 자, 선술집의 얘들아 역할일 수도 있고 기능일 수도 있고 의미라고 생각을 해줘도 돼. 자, 여러분 선술집은요 나랑 아니랑 사내가 처음 만나는 거. 그래서 세 사람이 만나는 공간이고요. 자, 근데 아까 선생님 처음 시작했을 때도 이게 완전 여러분 어떤 진짜 술집이라기보다 여러분 이게 약간 포장마차처럼 임시적인 공간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가 어떤 임시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뭘 드러내게끔 만들어주냐면 이 세 사람의 관계도 이런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 세 사람도 이러면 뭔가 진정하고 이러면 뭔가 이런 진심을 다해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관계만 형성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세 사람의 피상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부분이다. 여러분 피상적이 무슨 뜻이지? 피상적? 겉으로만 보이는, 그치? 이러면 겉으로만 보이는 모습을 얘기를 해. 겉으로만 친한 척하는 이런 의미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이곳은 안정적인 곳이 아니라고 했죠. 왜냐면 여러분 길거리에 찬바람 맞으면서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불안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불안정한 성격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고 있냐면 아까 선생님 익명성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시대적 배경이 들어가요. 1960년대 혼란스러운 시대를 암시해주는 공간이구나 한 거야. 그래서 이러면 이들이 살아가던 이 시기는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바람 불고 얘들아 바람 장난 없는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공간,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 갈게요. 아무런 의미를 없는 대화를 주고받았던 나와 아는 외교원. 여러분 외교원이 뭐냐면 방문 판매원을 얘기해. 집에 방문해서 물건 파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방판원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났다. 사내는 나와 아내에게 자신과 함께 있어주기를 청하고 세 사람은 중국집으로 자리를 옮겨서 대화를 나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공간 아까 선생님 3개 찾아야 된다고 했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중국집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말하기 시작했다.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낮에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제 슬프지도 않다는 얼굴로 우리를 빤히 쳐다보면서 말을 했다. 네, 그거 안 되셨군요 라고 나는 안과 각각 조의를 했다. 근데 여러분 조의라는 건 여러분 죽은 사람의 가족들에게 뭘 하고 있냐면 어떤 위로의 말을 던지는 걸 조의라고 하잖아. 근데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오늘 안 좋은 일을 경험했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낮에 제 아내가 죽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네 이렇게 반응한다고 생각해봐. 오늘 제 아내가 죽었어요. 네. 뭔 싸가지야 얘들아. 자, 그다음에 또 이러면 제 오늘 아내가 죽었어요. 그거 안 되셨네요. 여러분 안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떨 때나 쓰냐면 뭐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돈을 잃어버렸거나 이런 상황일 때 쓰는 표현이지, 누가 죽었을 때 저런 말 했다가는 진짜 얘들아 싸대기 맞아 얘들아. 큰일 날 소리야. 그러면 이거는 지는 얘들아 뭐라고 했어? 조의를 했다고 했지. 근데 막상 여러분 대답한 이 꼬라지를 보니 이거는 얘들아 이건 진심으로 얘기한 게 아니야. 아까 얘들아 자기소개처럼 형식적인 조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아는 사내를 계속 어떻게 대하고 있냐면 형식적으로만 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아내와 나는 참 좋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우리 시간은 우리 두 사람만 보냈는데 돈은 넉넉하지는 못해도 우리 돈이 생기면 어디든지 같이 갔습니다. 딸기철에도 포글레오철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밤에도 데이트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아내에 대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진심을 얘기하는 거야. 아내에 대한 진심. 그러면 자 여러분 사내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냐면 이 안과 나에게 자신의 진심을 다 보여주려고 해. 그런데 이러면 안과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봐봐. 무슨 병환이셨나요? 안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자, 급성 뇌막염이라고 하더군요. 이 의사가 그랬습니다. 아내는 옛날에 급성 맹장염 수술도 받았고 급성 폐렴도 걸린 적이 있었는데 모두 괜찮은데 이번에 급성에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죽고 말았습니다를 여러분 되풀이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반복을 해주는데 이 반복에는 여러분 이 사내의 심리가 잘 들어가 있어요. 사내는 여러분 그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내에 대한 여러분 슬픔, 그리움. 그래서 사내는 계속 진심을 나와 아내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었던 거야. 근데 여러분 봐봐. 여기서 왜 사내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냐면 이거 무슨 시점이에요? 1인칭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인의 정서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행동으로만 지금 판단하고 나의 주관적인 입장만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사내는 고개를 떨구고 무언지 입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아니 손가락으로 내 무릎을 찌르면서 우리 이제 꺼지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이 자리를 뭐 하고 싶은 거야? 회피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내 태도가 너무 잘 드러나거든. 아내의 성격, 이 태도를 한번 정리해보자. 아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람이랑 소통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 때문에 주어져 있는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얘들아 소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거부하고 있죠. 가자. 내가 일어서서 가려고 하잖아. 그러면 진정한 소통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야. 여러분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아니라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게 포인트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타인의 아픔에 공감을 해줘요? 못하죠. 여러분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해요. 이런 두 가지의 모습에서 여러분 이 안은 어떤 인물을 상징하고 있냐면 도시인의 이기성. 이 안은 도시인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기적인 모습이야.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 다 하셨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아내와 나는 재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친정이 대구 근처에 있다는 말만 했지 그 아내가 친정과는 한 번도 왕래는 없었어요. 난 처갓집이 어딘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아내가 얘들아 죽었잖아요. 친정에 알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어쩔 수 없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할 수 없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찾아주셔야 돼요. 뭘 할 수 없었다는 말이니까 내가 물어봤다. 그는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만 같았다. 근데 한참 후에 고개를 들고 마치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말을 이어갔다.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여러분 뭐였냐면 아내의 장례를 치러줄 수가 없었다는 거야. 왜? 시체를 팔아버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장례를 치르는 걸 할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서적 월북 판매 외교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매달 얘들아 물건을 판 만큼 돈을 버는 사람인 거예요. 돈이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아내의 시체를 판 이유는 뭐 때문인 거야? 돈, 가난, 이것 때문에 판 거죠. 돈 4,000원을 주더군요. 난 두 분을 만나기 전에 얼마까지도 세브란스 병원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누워있을 시체실이 있는 건물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어딘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울타리 곁에 앉아서 병원의 큰 굴뚝에 나오는 희끄무레한 연기만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해부 실험을 하느라고 톱으로 얘들아 머리도 가르고 그 다음에 칼로 배도 가른다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이 사내의 심리는 뭘까요? 아내의 시체를 자기 손으로 직접 한 자기 행동에 대한 죄책감. 그렇지, 죄책감이야, 죄책감. 자, 여러분 21번 갈게요. 기분 나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다만 누구에게라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 의논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이 돈을 다 쓰고 싶습니다.
이러면 4,000원 진짜 큰 돈이었어. 이 당시에는 우리 교수님 60년대의 교수님이 우리 사셨을 때 이러면 쌀 얘들 한 40kg짜리가 한 600 얼마? 이러면 한 700원 뭐 이렇게 하던 때래요. 그러니까 쌀 40kg는 꽤 비싸거든요. 근데 이러면 4,000원의 돈을 받았다고 하면 꽤 큰 돈을 받은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 자, 그러면 다시 할게. 그러면 왜 얘들아 이걸 다 쓰고 싶은 행위를 하고 싶은 걸까? 아내에 대한 돈이 남아있을 때마다 그 돈을 볼 때마다 누가 계속 생각날 거야? 아내에 대한 마음이 생겨나겠지? 아내에 대한 뭘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죄책감을 다 덜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죄책감을 덜고 싶어 했다. 쓰십시오. 아는 얘기했다. 이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사내는 말했고 우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함께 있어 주십시오. 우린 승낙했다. 멋있게 한번 써봅시다. 사내는 우리랑 만난 후 처음으로 웃으면서 그러나 여전히 힘없는 음성으로 말을 했다. 중국집에서 거리로 나갔을 때는 우리는 모두 취해 있었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 공간이 3개 나오네요. 여러분 중국집 나오고 거리 이렇게 3가지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여러분 중국집에 여기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이 중국집에서 여러분 이들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이거 여러분 진심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내는 진심이어도 나와 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국집은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세 사람이 진정한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소외되고 단절된 현대인의 삶을 보여주는 거야. 소외되고 단절된 현대인의 모습을 중국집에서 보여준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은 그럼 여러분 이제 거리의 역할만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거리의 역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돈은 1,000원이 없어졌고 사내는 한쪽으로 눈은 울고 있었고 다른 한쪽으로 눈은 웃고 있었고 그럼 여러분 돈을 다 썼어 안 썼어? 아직 3,000원이나 남아있어야 돼. 아직 많이 의미는 큰 돈이니까. 자, 나는 도망갈 궁리를 하기에도 이젠 지쳐버렸다고 내게 말하고 있었고 나는 악센트를 찍는 모습은 문제를 다 틀려버렸단 말이야. 악센트를 이러면서 중얼거리고 있었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세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같은 행동을 해요? 다 다른 행동을 해요? 다 다른 행동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다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건 계속 뭘 보여주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단절되어 있다. 이걸 상징하고 거리는 영화 광고에서 본 식민지의 거리처럼 축구 한산했고 여전히 소주 광고는 부지런하고 약 광고는 게으름을 피해서 반짝반짝거리고 있었고 전봇대의 아가씨는 그저 그래요 라면서 웃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거리의 풍경을 묘사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서 거리의 기능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거리라고 하는 공간에서 광고가 되게 많이 등장을 했어. 그치? 자, 광고가 이러면 여러 개의 광고가 등장했는데 여러 광고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1960년대는 독재 정권이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떤 모습을 띠기도 하냐면 산업화, 도시화가 아주 활발히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면 산업화와 도시화가 얘들아 팽배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뭐도 얘들아 급성장하기 시작을 하냐면 우리나라의 자본주의가 급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자본주의에 광고는 뭐 하게끔 하는 거냐면 물건을 사게 만드는 요소잖아. 그래서 소비 지향적인 이 성격을 거리에서 표현을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이들이 거리로 나왔는데 어디로 가겠다라고 하는 목적지를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목적지 안 나와요.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말 안 해. 그러면 여러분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건 여러분 목표의식을 상실한 1960년대 젊은이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모습.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이제 마지막 제목명 의미만 정리하고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자. 얘들아. 자, 다 정리하셨으면 7쪽 가세요. 자, 여러분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은 여러분 이제 도시죠, 도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 도시는 여러분 사람들 진짜 많지 않아요, 얘들아? 되게 번잡하고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도시 얘들아 약간 삭막한 그런 분위기 그런 곳이에요. 자, 그리고 1964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도 여러분 이 사회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웠던 혼란기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무기력해지는 시기이기도 했어. 이런 시기였고요. 자, 여러분 겨울의 이미지는 여러분 겨울바람 푹푹하죠. 여러분 차갑죠. 여러분 스산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그러면 이런 여러분 분위기, 이런 공간적 성격, 이런 시간, 계절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표현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우울하고 소외된 인간관계들. 이 글의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목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정리 다 하셨으면 여러분 선생님 옆에 설명해 놓은 것들은 지문 읽으면서 대부분 다 설명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그 15쪽, 16쪽에 서울 1964년 겨울 기출에 나왔던 거 선생님 문제 하나 넣어놨거든? 그거는 여러분 숙제로 풀어보면 될 것 같아. 알겠지? 다음 주 얘들아 이 사주차 갖고 와야 선생님 요 뒤에 것도 이어서 해요. 마당 깊은 집은 여러분 그 우리 이번 아까 5월 모의고사에 연계됐던 거니까 그거 다음 시간에 볼 거야. 알겠지? 네, 여기까지 합시다.